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12주 세 번째 시간 됐는데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유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지한 유체, 흐르는 유체 다 공부했어요. 정지한 유체는 파스칼의 원리, 흐르는 유체는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는 거기에 또 V가 나오는데 이 V를 0으로 놓을 것 같으면 바로 정지한 유체의 파스칼 원리와 같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또 우리 흐르는 유체 하면서 압력이 어때요? 흐르는 유체에서 유체가 빨리 움직일 때하고 천천히 움직일 때하고 언제가 더 압력이 더 유체 내부에서의 압력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까? 빨리 움직일 때하고 천천히 어디서? 천천히 움직일 때 압력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빨리 움직일 때가 압력이 더 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때 빨리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이는 유체에 대한 손 집어넣었을 때 작용하는 압력은 그건 뭐냐면 2분의 1 로 V 제곱으로 나오는 압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거기다 손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서도 손등이나 이런 데 느끼는 압력, 이게 바로 흐르는 유체에서의 압력이에요. 그러면 그런 흐르는 유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쪽 이렇게 놓고서 유체가 이렇게 흐르는데 흐르는 쪽에 손을 이렇게 놓으면 빨리 움직일 때 여기를 더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천천히 움직일 때 더 많이 누를 것 같아요? 그래요? 천천히 움직일 때 더 많이 누를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흐르는 유체에서 빨리 움직일 때는 압력이 작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했으면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 아주 잘 이해한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점성이 있는 유체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점성이 있는 유체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유체를 어떻게 다뤘냐면 유체, 이상유체를 다뤘었는데 이상유체하고 비슷한 말에 뭐가 있냐면 이상기체가 있어요. 이상기체. 우리 이미 이상기체라는 말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언제 써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안 써봤죠.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써요. 어디서 쓰냐면 우리 연력학 공부할 때 써요. 그러면 유체는 기체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안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기체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상유체에서의 기체하고 근데 이상유체라고 말하는 기체하고 우리가 그냥 이상기체하고는 같은 걸까? 틀린 걸까? 네, 틀린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다 이상자 붙이면 우리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공부할 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성질을 가정한 거예요. 이상기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상기체 나올 때는 이렇게 그려요. 이상기체예요. 이상유체 나올 때는 이렇게 그려요. 이상유체. 우리 이상기체는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체예요. 우리 실제 기체에서는 보일-샤를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 돼요. 보일-샤를 법칙이 뭐였죠? 압력, 부피, 절대 온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PVT는 일정이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기체에서는 이게 성립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상기체에서만 성립하는데 이때 이상기체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기체 분자의 크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 뭐 이런 기체를 우리 이상기체라고 적용하고 이거는 연력학 적용할 때 가정에서 이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보일-샤를의 법칙이 연력학의 법칙 또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밀도가 아주 크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체가 이 이상기체의 성질을 만족한다. 밀도가 크지 않다고 하는 건 기체들 사이에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면 분자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이놈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거의 기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밀도가 크지 않은 그런 기체는 우리 이상기체라고 생각하고 고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상유체는 어디서 쓰는 거였어요? 우리 유체역학에서 사용했어요. 유체역학에서. 특히 흐르는 유체를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되는 유체였죠.
그래서 이상유체는 흐름선으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유체였어요. 이런 어떨 경우에 이상유체냐면 유체가 흐르면서 밀도의 변화가 없고 점성이 없는 유체, 이게 이제 이상유체였어요. 유체역학 할 때 썼고, 대부분의 유체가 이상유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구한 다음에 계산한 뒤에 필요하면 보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사실은 유체의 경우에는 그 보정이 뭐 10%, 20%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유체는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상유체로 계산해서 대략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어때요? 이상자 이상한 거 하는 거에 유체할 때는 이상유체였고 고체할 때는 강체라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강체는 어때요? 강체는 고체의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하는데, 뉴턴의 운동 방식 적용하려면 우리 힘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보는데, 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체의 속도를 바꾸고 물체의 형태를 바꾸죠. 그랬을 때 아무리 큰 힘을 작용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는 고체를 우리 강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체는 강체라고 가정하죠. 실제로는 강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단단한 고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가하면 변형을 해요. 그런데 강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부분의 뭐 약간 물렁물렁한 것도 강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상유체도 마찬가지죠. 이 기체와 액체가 있는데 이때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한 것이었는데, 유체는 모두 아무리 작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고체하고는 이제 강체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흐르면서 밀도가 변하지 않고 점성이 없는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가정을 했고, 모든 유체는 점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점성이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점성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흐를 때 만약에 점성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요. 이게 이상유체가 되겠어요. 이상유체가 점성이 없는 이상유체가 흐르는 모습이겠어요. 여기가 접촉면이라고 했어요. 여기 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관이 이렇게 있으면 점성이 있는 유체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흘러요. 여기서는 안 흘러요. 여기는 흐르는 속도가. 여기서는 이 관하고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층층이 달라져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갖냐면 점성이 있는 실제 유체인데, 그때는 바로 이게 유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체의 속도가 점점 커지고 여기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름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유체는 흐름층을 형성하면서 흐른다. 흐름층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른 흐름층은 뭐가 차이가 나요? 속도가 차이가 나겠어요. 속도가.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기술해야지 될까 하는 문제가 남죠. 그래서 흐름관에서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흐름선들로 이루어진 층을 흐름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점성이 있으면 이것처럼 흐름층이 이렇게 띠깍띠깍 계단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이렇게 유연하게 되겠죠. 그러면 유연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기술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요 흐름층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우리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간격을 줄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인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층을 이루는 놈을 우리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점성계수로 기술할 수가 있겠어요. 점성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흐름층의 모습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기술하는 거냐면 여기 하나의 흐름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흐름층 서로 이게 어때요? 여기 있는 놈은 다 속도가 같은 놈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흐름층은 속도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접촉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서로 다른 흐름층의 층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찰력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겠어요. 이 흐름층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흐름층의 두 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우리 무엇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 아래 흐름층과 위 흐름층의 속도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크겠죠. 그래서 요놈에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속도의 차이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요놈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요 어떻게 할까? 요놈의 요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은 더 작아진다.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은, 그 다음에 요 접촉면의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력은 더 커지겠어요. 그 비례 상수를 우리 점성계수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점성계수. 그래서 여기다 자, FV는 점성에 의한 마찰력인데, 이때 S는 인접한 두 흐름층 사이의 면적, 넓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델타 VX는 두 흐름층의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 델타 Y는 두 흐름층 사이의 간격. 그렇다면 요 에타는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가 바로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유체의 점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걸 점성계수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점성계수의 단위는 뭐가 될 것 같으냐면, 단위는 차원을 분석해 보면 알겠죠. 이건 힘의 차원이고, 이건 넓이의 차원이고, 이건 속도의 차원이고, 이거는 거리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요 전체의 차원은 뭐가 되냐면, 그 차원은 사실 요거의 차원만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넓이고 속도고 하니까 여기에 뭐예요? 여기가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뭐가 되냐면 넓이 곱하기 속도니까 길이의 3승 나누기 시간이 되네. 요 놈을 길이로 나눴으니까 길이 제곱 나누기 시간이 되죠. 그러면 요 길이 여기에 있는 넓이를 갖다 이쪽으로 다 갖고 가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압력이 되네. 여기 압력. 그다음에 여기에는 시간을 또 여기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성계수의 차원은 압력 곱하기 초가 되겠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는 압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성이 있었을 때 어떤 성질이 나오는가 하는 것의 중요한 법칙으로 포화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주의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 이제 관에 유체가 흐를 때 그 관에서 유체가 흘러나오는 단위 시간 동안 흘러나오는 양을 유량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델타 t 동안에 델타 v만큼 유체가 흘러나오면 이게 뭐예요? 델타 v를 델타 t로 나오는 거. 이게 유량률이 되겠어요. 단위 시간 동안 유체가 흐르는 단면을 통과하는 부피, 유체의 부피가 되겠어요. 이 유체의 부피가 포화주의 법칙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존하는데 뭐에 비례하느냐? 단면의 반지름의 4승에 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유량률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면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량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의존하는 건 점성계수가 여기 있어요. 점성계수는 뭐예요? 점성이 크면 클수록 유량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진다. 이게 점성의 효과가 되겠어요. 이거는 당연하겠어요. 델타 P는 관이 있으면 관 양쪽 끝에 압력차예요. 압력차가 크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건 길이에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조금 나오겠어요. 자, 그걸 여기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거는 길이가 길면 이게 아니라 압력차가 그 압력차가 얼마만한 길이에 작용하는 압력차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압력차가 되겠어요. 단위 길이당 압력차에 비례한다. 이게 점성계수인데 흐름층 양단의 압력 차이고 흐름층의 길이고 유체가 흐르는 관의 반지름일 때 유량률은 관의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화주의가 알아내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거 알아내느냐? 이 사람은 사실은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의사.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활동한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봤냐면 혈액으로 봤어요. 혈액이 흘러나온 걸 봤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혈액 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제 걱정이 없지만 조금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언제 올라가냐면 혈관에 뭐가 꼈을 때 기름이 껴요. 혈관에 기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혈관에 흘러가는 단면적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요. 근데 그래서 기름이 껴가지고 절반만 작아졌다 그러면 그 압력이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2분의 1의 4승배. 4승배니까 어떻게 돼요? 2는 4, 4, 4, 16.
16배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름이 끼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의사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 대해 연구하면서 혈액의 유량률이 혈관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낸 이런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혈액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점성이 있는 유체에 대한 그 공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을 단위계로 쓰려고 했어요. 원래 이 단위계를 어디다 써야지 유명해지냐면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 써야지 좋겠죠.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SI 단위계, 점성계에서 단위로 쓰려고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CGS 단위계에다가 이 점성계수의 단위, 점성계수의 단위는 바로 무슨 단위나 마찬가지예요. 압력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 곱한 거를 갖다가 포아즈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유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아즈유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관이 2개가 있다고 하겠어요. 길이가 같은데 압력 차이도 같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길이는 L이고 같지만 반지름이 2분의 1 R 두 관을 통해 흐르는 점성이 있는 유체의 유량률의 B는 얼마나 될까? 뭐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유량률을 계산하겠어요. 포아즈유 법칙에 의해서 유량률을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W1은 복잡하죠? 복잡해요. W1 되겠어요. W2도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나머지 어떤 건 다 같아요? 요 앞에 있는 건 다 같아요. 뭐만 달라요? 요 뒤에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 B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W1 나누기 W2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 4승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절반이면 어때요? 유량률은 그냥 16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점성이 있는 유체에 대한 거 공부하는 거 별로 할 일이 없죠. 이게 사실 우리가 점성이 있는 유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스톡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성이 있으면 저항력은 이제 무엇에 비례하는가 하는 거 있는데 그건 뭐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배우지 않고 여기서 포아즈유 법칙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문제 뒤에 있는 우리 11장 맨 뒤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점성이 있는 유체하고 이제 관계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 유체역학 11장에 있는 연습 문제 좀 더 풀도록 하겠어요.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관이 이렇게 있는데 관에 여기에다 여기를 콜크마개로 막았어요. 그래서 물로 채운 U자관에서 왼쪽 관의 높이가 H일 때, 여기서 높이가 H일 때 H가 얼마일 때 오른쪽 관의 마개가 튀어나올까? 여기 관 높이에 놓고서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 채우면 뭐 때문에? 요 물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통 튀어나오겠죠? 통 튀어나올 때 요 관의 높이가 얼마면 튀어나올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 정보가 뭐 더 있어야 되겠죠?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르크 마개가 어떤 거? 질량. 네. 근데 코르크 마개는 조금 해가지고 질량, 코르크 마개 질량 그냥 무시한다고 하겠어요. 코르크 마개가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코르크 마개의 특징이 뭐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량을 무시한다. 질량 무시한다. 자, 그럼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A와 B 사이의 높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네, 우리 유체역학에서 뭘 이용할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압력은 같다는 거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깊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왜냐면 유체 높이가 같죠? 압력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집어넣은 액체가 뭔가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뭐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지겠죠. 여기 문제 보겠어요. 자, 마개는 여기에 끈적끈적 해가지고 9.8 뉴턴의 힘을 받으면 튀어나온다고 하자. 네, 이게 마개 질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꼭 끼니까 여기 좀 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겠어요. 9.8 뉴턴의 힘을 받으면 튀어나온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의 단면이 있어야 되겠어요. 받는 힘은 요 압력이 여기하고 같으니까 넓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이다.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000kg/m3이다. 우리 이거는
실용 단위계 SI 단위계로 물의 밀도인데 CGS 단위계로 물의 밀도는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CGS 단위계로 물의 밀도? CGS 단위계로는 킬로그램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요? 그램. 미터 삼성 대신에 뭐 써야 되겠어요? 센티미터 삼성. 그래서 요 놈을 CGS 단위계로 쓸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얼마냐면 1g per 센티미터 삼성이에요.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그냥 물의 밀도는 1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CGS 단위계를 쓴 거예요. 근데 실용 단위계, SI 단위계에서는 물의 밀도가 1000이에요. 1000. 왜 그러냐면 1세제곱미터가 센티미터, CGS 단위계로는 얼마예요? 1세제곱미터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냥 100이에요. 1m가 100cm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겠어요? 그렇죠. 10의 6승이 되겠어요. 10의 제곱을 세제곱한 10의 6승. 그래서 여기 분모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곱하면 10의 6승이 되고 킬로그램은 1000이죠. 그래서 이 1000을 만들려면 1000kg이 되겠어요. 그래서 SI 단위계로서는 물의 밀도가 1000이 되겠어요. 1000이 기준이에요. CGS 단위계로는 1이 기준이고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스칼의 원리를 쓰면 되겠어요. A와 B의 압력은 뭐냐면 PA에서 압력하고 PB 압력은 같죠. 근데 PB 압력 바로 알기 힘들어요. 근데 PA 압력은 바로 알 수 있어요. PA 압력은 뭘 이용하면 파스칼의 원리 P0 더하기 로지 H죠. 그래서 P0 더하기 로지 H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의 마개가 받는 힘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받는 거죠. 두 개. 그 힘이 얼마냐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F가 바로 9.8이에요. 그 9.8이 요거의 차이. 여기서 아래로 미는 대기압하고 위로 미는 요 유체 압력하고의 차이가 9.8 조건하고 같으면 튀어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를 하면 요거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냐면 로지 HS가 나오네. 예,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H는 로지 HS분의 F니까 쫙쫙쫙 했더니 얼마냐? 높이가 1m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부력 문제. 우리 부력 문제는 첫 번째 시간에 했죠. 첫 번째 시간에 한 부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문제를 한번 보지. 물의 질량은 5kg이에요. 용기의 질량은 무시하도록 하겠어요. 나무 토막의 질량은 500g이에요. 물에다가 500g짜리 나무 토막을 집어넣었어요. 자, 물의 밀도는 1000 그랬죠. 1000. 나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작아야지 뜨죠. 작아야 뜨겠어요. 그래서 600 나무의 밀도는. 자, 나무 토막의 몇 %가 물에 잠길까? 이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어요. 나무 토막에 좀 밀도 작겠죠. 조건이 뭐겠어요? 조건 이때 나무 토막에다가 평형조건 적용해야 되겠죠. 나무 토막에는 뭐와 뭐 작용해요? 중력과 부력 작용하죠. 근데 뜨려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두 개가 같았다는 조건에서부터 이 문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 토막 그러면 몇 %가 물에 잠길까 하는 것은 중력과 부력이 같다는 것에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구하라. 부력의 크기는 뭐와 같아요? 중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 금방 구했어요. 그다음에 나무 토막을 넣기 전과 후에 저울의 눈금은 얼마일까? 이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무 토막을 넣었어요. 자, 저울 눈금이 여기 나무 토막 넣기 전에는 저울 눈금이 얼마겠어요? 5kg이에요. 물이 5kg이니까 저울 눈금 5kg이에요. 나무 토막을 넣으면 저울 눈금이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나무 500g 돼요? 저울 눈금이? 5.5가 돼요? 근데 여기 떠 있는데 저울을 안 누르잖아요. 저울을 안 누르는데 어떻게 5.5가 돼요? 떠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게 떠 있다고 떠 있으니까 물이니까 뭐 할 것 같은데 여기 유리병이 있다고 그래요. 유리병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 파리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안 들어가 있을 때하고 여기 저울의 눈금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뭐 아무튼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는 기체와 액체가 성질이 같죠. 근데 파리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이건 바뀔 것 같아요? 자, 파리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 파리가 안 바뀌면 이것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 갖다 놔두고, 자, 나무 토막의 부피를 V,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V'이라고 한다면, 우리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예요? M'G죠. 이건 이제 500g에다가 G 곱한 거겠어요. 그러려면 ρ' VG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부피예요. 그 다음에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부력은 뭐와 같으냐면 그 잠긴 부분의 물의 무게와 같죠. 그래서 잠긴 부분의 부피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한 거예요. G 이렇게 되겠어요. 떠있을 조건은 두 개 같은 거니까 두 개 같다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같다고 놓으면 우리 뭘 물어봤어요? 물에 잠겨있는 비율이죠. 비율은 어떻게 돼야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구했는데 비율이네 이거니까 V'V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봤더니 ρ'V는 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쇄되니까. 그래서 1000분의 600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0.6인데 이게 바로 60%가 되죠. 60%. 그 다음에 부력은 어떻게 돼요? 중력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4.9 뉴턴. 0.5에다가 9.8 했으니까 4.9 뉴턴 이렇게 하면 됐어요. 요거는 무게니까 500g이니까 0.5kg 이렇게 써야 되죠. 우리 단위를 SI 단위계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물에 작용하는 힘을 보도록 하겠어요. 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네, 물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에는 부력 작용하지 않죠. 부력은 남한테 작용하죠. 네. 물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대기압이 있네. 네. 대기압이 있어요. 물에 작용하는 네, 대기압이 있어요. 맞아요. 그 대기압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무 토막이 물을 미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나무 토막이 물을 미는 힘이 바로 무엇의 반작용이냐면 물이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죠. 물이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이 바로 뭐예요? 부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력의 반작용이 바로 나무 토막이 물을 미는 힘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받침대가 미는 힘이 있어요. 요거. 이게 바로 뭐예요? 수직항력이에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뭐하고 같아요? 수직항력하고 같아요. 수직항력하고. 그래서 수직항력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부터? 물의 평형 조건으로부터 수직항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고 부력의 반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저기서 얘기한 물의 위에서 한 대기압의 압력, 대기압의 압력은 사실은 요 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할 때는 이제 없어요. 그거 왜 없나? 큰일이네. 왜 없을 것 같아요? 대기압은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기 근데 그 위에서 밑으로 밀잖아. 그 대기압은 아래에서도 위로 밀어요. 아래에서도 밀어. 상쇄돼서 없어져요. 전체를 보면 상쇄돼서 없어져요. 두 개는 여기서 요 안에서 보려니까 밑에가 없는 거죠. 요 물만 보면 위에서 밀고 아래에서 밀는 이 대기압은 같아요, 틀려요? 위나 아래나 같다 그랬죠. 네, 이 물이 굉장히 높으면 다르겠죠. 굉장히 높으면 좋았어요.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대기압, 대기압인데 여기는 대기압이 안 들어가요. 네,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그러면 평형 조건 요거 다 같아야 되겠어요. 따라서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과 같은데 수직항력은 뭐와 같아요? 여기에 중력하고 부력 합한 것 같네. 부력의 크기. 사실 부력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5.5kg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유리병 속에 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가 있으면 파리의 무게만큼 저울의 눈금에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한 것처럼. 자, 그래서 물병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뭐 어떻게 하는 뭐 이런 거가 다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물을 떠받치는 수직항력과 같기 때문에 5.5kg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문제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비행기의 양력. 비행기 아까 얘기했죠.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위쪽 속력은 시속 600km라고 하자. 그 다음에 아래쪽 속력은 시속 550km라고 하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압력이 더 크겠어요? 아래가 더 압력이 크고 위가 더 압력이 크니까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압력하고 위에서 아래로 밀어올리는 압력하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날개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압력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도 알아야 되겠어요. 공기의 밀도는 엄청 작네요. 어때요? 기준이 뭐라고? 물의 밀도가 1000인데 공기의 밀도는 1.2예요. 밀도. 그래서 날개 위쪽과 아래쪽의 압력 차이는 얼마일까? 그 다음에 바람이 날개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양력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니까 베르누이 방정식 쓰겠어요. 압력 차이는 요 놈의 차이로 구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y는 y2를 이용했다는 건 뭐예요? y1하고 y2가 자, 그 비행기 날개 전체 크기에 비해서 요 높이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높이 차이도 사실은 있어요. 높이 차이에 의한 그 베르누이 방정식 항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작겠죠. 작아. 이게 양쪽이 같으니까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로지 y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압력의 차이는 델타 P는 P2 빼기 P1은 2분의 1로 하고서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대입했더니 여기서 대입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위를 다 바꿔줘야지 돼요. 여기서 곱하고 어쩌고 해서 단위 하니까 그래서 먼저 뭐였어요? 여기에 속도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아워를 뭘로 바꾸냐 하면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뭘 곱해주면 되냐면 3600분의 1000을 곱해주면 시속을 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속 1km는 뭐와 같으냐면 18분의 5 미터 퍼 세크와 같으네요. 아, 이게 좋은 거 알았네. 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제한 속도가 시속 얼마예요? 고속도로에서는 100km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닐 때는 100km로 가야지 돼요. 80km는 여기 이제 간선도로. 학교 옆은 얼마예요? 30. 그럼 30부터 해보지. 자, 학교 옆에 30이면 그거 초속 우리 SI 단위계로는 여기다 39 하면 되겠지. 30이면 여기 뭐예요? 5선 150을 18로 나누니까 대략 초속 90m 이 정도 되네. 이거 굉장히 빠르네. 진짜 그래요? 우리 150을 18로 나누면 얼마?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 18로 나누면. 네? 80 정도 돼요? 야, 그러면 그거 굉장히 빠른 속도네. 왜 그러냐면 공기의 속도가 얼마예요? 공기의 속도란다. 소리의 속도가 340이죠. 340인데 초속 80이면 저 소리의 속도의 4분의 1이네. 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계산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100 정도 되면 거의 음속.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시속 100km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500 나누기 18은 음속은 아니네. 뭐가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500 나누기 18은 뭐예요? 계산기 지금 없어요? 네, 아무튼 시간에. 그래서 이거 네, 아무튼 시속은 18분의 5다. 이걸로 계산하면 나중에 숙제 시속 100km는 미터 퍼 음속의 몇 분의 1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델타 P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다 대입하고 나서 18분의 5의 제곱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600하고 550 있으니까 됐어요. 18분의 5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2600 파스칼이다. 파스칼. 그래서 넓이를 곱하면 우리 뭐가 되겠어요? 날개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겠죠. 넓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6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거 큰 힘이에요, 작은 힘이에요? 큰 힘 같아요? 자, 우선 일단 우리 날개 넓이를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제트 비행기 날개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커요? 100제곱미터면 어느 정도 넓이겠어요? 10m면 100제곱미터죠. 10m, 더 크겠네. 한 500은 돼야 되겠죠? 5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 한 되면 여기다 5를 더 곱할 것 같으면 10의 6승 100만 뉴턴.
자, 그러면 100만 뉴턴이면 비행기의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제트 비행기의 무게. 거기에 사람 제트 비행기 보통 여객기에 사람 몇 사람 타요? 300명 타죠. 300명. 그러면 사람 한 명의 무게가 100kg이라고 한다면 100kg 하면 10명이면 1톤이죠. 그러면 100명이면 10톤, 300명이면 30톤. 거기다가 또 비행기 무게도 있고 하면 한 1000톤 된다고 생각해요. 1000톤. 그럼 1000톤의 무게는 뉴턴으로 바꾸면 얼마겠어요? 1000톤의 무게를 뉴턴으로 바꾸면 1000톤에다가 1000은 10의 6승 킬로그램이죠. 거기다 10을 곱해요. 그러면 10의 7승이죠. 10의 7승 뉴턴이네. 근데 여기서는 10의 6승 뉴턴 나왔으니까 어때요? 이거 가지고 비행기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사실은 이 양력,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한 양력 가지고 비행기 들어 올리는 것은 턱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양력에 의해서 뜬다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내가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여러분 이제 여기 항공우주과도 있고 할 텐데 진짜 거기서 보면 비행기가 날 때는 양력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그래요. 일부분. 거기서 나는 건 무엇으로 나느냐면 아까 압력 중에서 어떤 거 있었어요? 공기가 빨리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공기에 손대면 어때요? 압력이 굉장히 컸죠. 바로 이것으로 뜨는 거예요. 이것으로 뜨는 원리가 뭐가 뜨는 원리냐면 연이 뜨는 원리예요. 연은 유선형이 아니에요? 유선형이 아니죠. 연 위아래가 압력차 없죠. 연은 그냥 종이죠. 압력차 없어요. 그래도 연 떠요, 안 떠요? 연 뜨는데 그 연 뜨는 건 뭐 때문에 떠요? 바람 때문에 뜨죠. 바람이 밀어주는 거죠. 바람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빨리 움직이면서 바람이 밀어주려면 어떻게 날개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밀어주겠죠. 이 바람이 밀어주는 거 가지고 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래요. 그 중에서 이 양력은 뭐 조금 그렇지만 이런 양력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큰 거 많이 있어요. 아까 어때요? F킬러 불 때 어때요? 그때 잘 나오는 거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F킬러를 입으로 불었어요. 입으로 훅 불면 F킬러가 샥 나왔어요. 이거 베르누이 방식 이용하는 거예요. 또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이거 베르누이 방식 이용한 거예요. 자, 굴뚝 높이 올라가 있으면 거기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지나가면 그러면 집에 있는 집안의 그 아궁이의 대기압보다 거기가 압력이 훨씬 낮아져요. 낮아져서 공기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샥 불면 또는 토르네이도가 불면 천정이 날아가요. 천정이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태풍이 불더라도 집 속의 공기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건 대기압이에요. 근데 위에 지붕이 빨리 샥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져요. 그 천정이 어떻게 돼요? 위로 떨어져요. 이것처럼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한 양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데도 많이 있다. 네, 이거 가지고 열심히 시간 보내니까 시간이 거의 알맞게 가네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이 경우 보겠어요. 자, 여기 이런 원뿔 형태의 용기에 있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물이. 자,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있는 압력하고 요 밑에 있는 압력하고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B가 더 클 것 같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넓이는 큰 넓이고 여기는 좁은 넓이니까 압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파스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한 거죠. 파스칼의 원리는 무엇에만 의존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깊이에만 의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깊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아요. 대신 무엇이 차이가 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를 전체를 누르는 힘하고 여기를 누르는 힘하고 어떤 힘이 더 클 것 같아요? 여기는 넓이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클 것 같아요. 여기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 곱하기 넓이가 바로 힘이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똑같은 원뿔대 모양 물탱을 바로 세우고 거꾸로 세운 경우 윗면의 반지름이 R이고 아랫면의 반지름이 2R이라면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H라고 한다면 밑면에서의 압력의 비 PB분의 PA를 구하라. 그 다음에 밑면에 받는 힘의 비 FB분의 FA를 구하라고 한다면 PB분의 PA는 얼마예요? 이건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하면 파스칼의 원리에서
PA하고 PB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PB분의 PA는 1이라면 압력과 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압력은 넓이에다가 PA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FA는 4파이 R제곱분의 PA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 다음에 FB는 여기 왜 4파이냐면 여기는 2배니까 4파이 R 제곱이에요. 여기는 파이 R 제곱이니까 그 B는 어떻게 돼요? FB분의 FA는 4니까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써 이번 주에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만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는 이제 뭐 배우겠어요? 이제 강체도 배우고 유체도 배우고 이제 뭐 배우겠어요? 기체는 이미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대상 물체에 대해서 이제 그만 배워요. 이제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뭘 배우느냐? 힘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힘의 종류 중에서 특별한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 새로운 현상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두 가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파동을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뭐냐? 무질서한 운동을 배우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연력학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하면 우리 거의 모든 유체는 이상유체가 아닌데 실제 유체의 경우에도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다음에 보정하는 방법을 취하죠. 실제 유체는 점성에 의해서 뭘 이룬다 그랬어요? 흐름층을 이룬다 그랬어요. 흐름층이 이루는 이유는 바로 마찰력이에요. 그때 유량률은 관의 반지름의 4제곱이라는 포화주의 법칙을 따른다 그랬죠. 네, 그게 끝이에요. 이번에는 점성이 있는 실제 유체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